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수TV로 보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스턴 대 디트로이트 경기. 올 시즌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몇 번 만났던 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번 얘네들은 상대 전적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보스턴이 맞대결상으로 디트로이트한테 11연승 중이에요. 11연승 중. 그리고 뭐 지난 이제 한 6번의 맞대결 동안 오늘 기준점이 227이던데, 지난번 6번 중에 5번이 227 기준으로는 오바였었습니다. 그 중에 뭐 이렇게 연장전 간 경기도 한 번 있었지만은 119 대 94 이 경기 한 번 말고는 전부 다 오바였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뭐 보스턴의 TD 가든인데, 지금 올 시즌에도 얘네들이 한 번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잘 싸웠었거든요. 그날 한번 데이터 같은 거 보고 가면은. 근데 그때 이제 250점이 나는 게임이었었는데, 이날은 뭐가 동력이었냐, 이날 뭐 보스턴이 마헨도 실패하고 오바도 나고 그랬었는데, 한마디로 디트로이트가 잘 비볐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3점이에요. 3점. 이날 디트로이트가 3점을 39개 중에 20개를 꽂아 넣었습니다. 디트로이트도 지금 라인업상으로 커닝햄, 아이비, 티마도웨이 주니어, 해리스까지 듀렌 빼고는 전부 3점을 던질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있고, 벤치에도 꽤나 괜찮은 슬래셔들이 몇 명 있어요. 슈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디트로이트가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이 벤치 중에 가장 3점에선 선두라고 할 수 있는 말릭 비즐레가 이날 11경기 중에 6개를 꽂아 넣었거든요. 해리스도 9개 중에 6개 꽂고, 이런 날이어가지고 디트로이트가 엄밀히 말하면 되게 잘 풀린 경기였었는데, 어쨌든 보스턴은 이날 그냥 뭐 체급발로 이겼죠. 한마디로 보스턴도 뭐 3점 53개 던져가지고 40%안 터진 건 아니었는데, 뭐 그래도 많은 이제 오펜시브 리바운드로 기회도 더 잡은 셈이었었고, 디트로이트가 이거는 분전했다 정도지 보스턴이 엄청 막 못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습니다. 스틸도 11개나 기록해가지고 턴오버도 많이 이끌어내고 디트로이트의 약점을 잘 공략했던 경기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일단은 올 시즌에 보스턴이 작년만큼 그렇게 내용이 좋은 팀은 아니다. 최근에 보스턴이 뭐 이런 12.5라는 엄청난 이런 핸디값으로는 프레임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한 10번 중에 한 7, 8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스턴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공격이 부진한 거. 여기 지표 같은 거 보면은 지금 뭐 얘네들도 좀 템포가 그래도 빠른 팀이다 보니까 자유투도 많이 얻어내는 팀이고, 그래갖고 이런 야투 성공률이나 3점 성공률에 비해서는 득점 자체는 높아요. 근데 얘네들 또 보니까 수비가 안 된다. 최근에 6경기 동안. 요즘에 얘네들이 그 아마 6경기 기준으로 3패 정도? 한 2패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대한테 좀 비비는 경기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비가 많이 좀 약해진 게 보이긴 하더라고. 저번에 한번 이제 포르징기스가 딱 이제 복귀했던 경기, 그때는 정말 완벽한 경기력이었었는데, 클리퍼스전 이후로는 그런 경기들을 딱히 보여주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갖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오바 쪽으로 보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디트로이트가 저번처럼 3점을 맹폭할 수 있냐, 그거는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지금 보스턴의 수비도 그렇게 막 3점 같은 게 좋게 보이지는 않고, 디트로이트 여전히 얘네들도 뭐 공수양면으로 딱히 뭐 쳐줄 건 없어요. 그나마 요즘에 3점 잘 들어가고 수비 별로 못한다, 이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그냥 오바 보는 게 저는 제일 나아 보이네요. 내일 뭐 테이텀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기는 한데,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핸디는 보스턴이 요즘에 암만 프레임을 많이 내준다고 하더라도 반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보스턴의 마헨 사이드를 보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조금이라도 확률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마이애미 대 토론토 경기. 자, 이거는 이제 보니까 토론토에서 스카티 반즈, 얘가 이제 안면 쪽의 부상 때문에 결장이 되게 길었었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마 다비온 미첼이 선발로 올라설 거예요. 근데 이제 토론토는 웃긴 게 뭐냐면, 얘네들이 스카티 반즈가 없었을 때 오히려 딕이나 바렛 같은 애들이 화력을 폭발시키고 퍼들의 이런 인사이드, 높이 같은 부분 활용했던, 그리고 토론토도 이제 원래 3점을 덜 던지고 이런 인사이드에서 많이 쇼부를 보는 팀인데, 그래갖고 되게 스피드도 빠르고 상대방을 림 공략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 반즈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이런 겁니다. 반즈가 있었을 때 득점과 뭐 실점, 반즈가 없어지니까 득점이나 실점,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을 나타낸 건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노출을 했냐면은, 이제 엑셀 같은 걸로 이게 되게 어지러운데, 지금 반즈가 여기 있거든요. 올 시즌에 반즈가 출전했던 경기들 중에 얘가 결장했던 경기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 기간을 빼가지고 여기다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반즈가 여기 위에 있는 건 이제 뛰었을 때, 그리고 반즈가 이제 안 뛰었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 토론토의 경기력, 득점, 실점, 뭐 약투율이라든지 뭐 3점 이런 것들을 다 도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기 빡세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 뭐냐면은
반지가 빠지니까 득점은 늘어납니다. 득점은 3점가량 늘어나는데 실점은 3.6점가량 더 많아졌다. 이래가지고 그냥 따지고 보니까 또이또이라는 소리거든요. 0.6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 반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는. 근데 대신에 보이는 거는 오바가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반지가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반지는 그래도 좀 포인트 포워드 느낌이 있고 그런 친구여가지고 하프코트 오펜스도 할 줄 아는 친구인데 얘가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보통 바렛 같은 애들이 좀 이런 역할들을 많이 부여를 받거든요. 그때는 토론토가 점수가 좀 나더라.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 내일 이제 뭐 마이애미는 지금 뭐 딱히 큰 결장은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얘네들 또 맞대결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점수가 좀 많이 났습니다. 자, 지난번 맞대결 때는 토론토가 119대 116으로 홈에서 승리를 했었어요. 이날은 RJ 바렛이 37득점, 야투율이 75% 되게 잘 터진 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벤치들도 많이 힘을 내주기도 하고요. 이랬었는데 이날 뭐 마이애미는 딱히 뭐 별로 보잘 건 없습니다. 덩컨 로빈슨 3점발 안 들었었고 뭐 아데바요도 사실 효율이 별로 안 좋았는데 리바만 20개를 땄습니다. 토론토의 길쭉이들이 막 오펜시브 리바운드 많이 따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차단하긴 했는데 그래도 별로 안 풀린 경기였었네요. 버틀러도 다른 날보다 좀 소극적이었던 편이고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스카티 반지가 없을 때는 토론토에서는 RJ 바렛 같은 애들이 주도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RJ 바렛은 얘가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 있어요. 홈에서는 평균 득점이 30점이 넘는데 원정에서는 20득점이 안 된다. 홈이랑 원정에서의 평균 득점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선수 중에 하나가 바렛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바렛이 오늘은 지난번에 홈이었는데 이번에 원정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좀 더 해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는 한데 아까 이제 좀 보여드리는 거는 마이애미나 토론토의 홈 원정 차이 한번 말씀드리면요. 마이애미는 홈으로 오면은 이제 그 마진상으로 득점 실점 마진상으로는 6.4점 가량이 좋아집니다. 근데 토론토는 얘네들 원정에서 1승 11패입니다. 굉장히 못하는 팀이고 토론토가 원정으로 가면은 득점이 한 6점 줄어들고요. 실점도 한 4점가량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점수상으로 마진이 마이너스 9.4점 원정에서는 크게 좀 이렇게 작아지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마이애미가 이번에 홈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조금 잘 싸워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게 많이 담겨있어요. 지난번에 경기를 봤을 때는 사실 뭐 토론토가 홈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유투를 뜯어냈냐 그것도 아니고 토론토가 리그에서 홈이랑 원정 자유투 편차가 가장 큰 팀인데 지난번 맞대결 때는 그런 건 또 아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프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반지가 빠진다고 해서 이 토론토는 언더오버가 영향이 크지 경기력은 그렇게까지 막 큰 차이가 안 났었다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해가지고 반지가 없었을 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뭐 바렛, 딕, 퍼드 이런 애들이 잘해주기도 하고 프렌이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아요. 마이애미가 10.5라는 이런 큰 기준점을 해줄 수 있는 팀이냐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런 빈도가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뉴올리언스 대 세크라멘토 경기인데 뉴올리언스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잉그램이 얘도 이제 발목 부상으로 빠지게 됐거든요. 되게 불운했었죠. 뭐 도르트가 작정하고 조진 건 아니었는데 도르트도 팔꿈치에 쳐맞거든 지가 자빠지다가 걸린 거니까. 그래서 잉그램이 되게 불운하게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요. 무기한 결장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결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올리언스는 마침 머레이나 맥컬럼 돌아오고 이랬었는데 잉그램까지 나가겠다. 그래서 주전 포워드 자이언 잉그램이 다 빠진 상황이에요. 지금도 이러다 보니 역시나 뉴올리언스도 잉그램이 없을 때 아까 봤던 자료 그것들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은 잉그램이 빠지니까 득점이 1.9점 빠지고 수비적으로도 5.4점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합으로는 뉴올리언스는 잉그램이 없을 때 득실이 마이너스 7.3점이나 손해를 봤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언더오버는 조금 더 오바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잉그램이라는 이런 그 뉴올리언스의 가장 큰 득점 자원 이런 애들이 빠져도 벤치에서 브보주라든지 뭐 자본테 그린 이런 애들이 많이 활약을 해줬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는 있는데 역시나 믿을만한 스코어러가 빠진 거 이거는 상당히 큰 타격입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도 맞대결상으로는 보니까 뉴올리언스가 세크한테 6연승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홈인데 얘네들 이제 올 시즌에 원정에서는 정말 볼품없어. 원정 1승 12패. 토론토보다도 원정 성적이 안 좋아요. 근데 홈으로 오면 4승 8패. 많이 이기지는 못했지만 득실상으로는 원정이 너무 구리다 보니까 홈으로 오면은 이제 득점은 한 10점, 실점도 한 2점가량 줄어가지고 12.7점 정도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뭐 세크라멘토 얘네들은 뭐 홈이나 원정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승수도 그렇고 3.6점 가량 마진을 손해 본다 이런 것들만 발견이 되는데 저는 이거는 뉴올리언스의 잉그램 이탈이 상당히 커 보여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마이너스 수치가 커지는 것도 있고 확실히 물론 이제 트머삼도 터지면은 잘하는 애긴 한데 그런 경기들이 많지는 않고요. 머레이가 요즘에 좀 야투 감각도 회복하기도 하고 그거는 맞는데 사실 이거는 세크라멘토가 요즘에 더 잘하고 있어가지고 끌리거든요. 제가 이제 몽크가 복귀한 이후로 세크가 올 시즌의 가장 큰 문제는 3점이 안 터진다는 게 문제였었어요. 3점이 지금 보면 뭐 리그에서 21등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제 드로잔까지 3점을 조금 장착을 하면서 5아웃 사보니스도 조금 던지거든요. 그래서 세크라멘토는 스페이싱도 괜찮고 구성 자체가 되게 좋은 팀인데 3점이 너무 안 터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몽크가 부상해서 복귀를 하자마자 얘를 벤치 식스맨으로 쓰다가 선발로 올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몽크가 3점 슛이 48.9% 다른 친구들이 별로 못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두 경기 동안 3점이 34개 중에 16개 44개 중에 22개 이런 식으로 3점이 50% 가까이 이렇게 찍히고 있거든요. 슬슬 살아나고 있다는 소리고 그래서 최근 6경기 세크라멘토의 3점은 40%가 넘는다. 회복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거랑 같이 요즘에 좀 상승세도 돌아오기도 하고 전체 득점도 많이 있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세크라멘토는 회복세, 뉴올리언스는 살아날 법 하다가 잉그램이 아웃된 거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뭐 세크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뉴올리언스는 공격 지표가 안 좋게 찍힌다. 그렇다고 수비도 좋게 찍히지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보여갖고 저는 세크 사이드에다가 그리고 언더오버는 언더 보고 있는데 그냥 언더 보는 거는 그냥 잉그램 빠졌을 때 그게 신경 쓰여서 그래요. 요즘에 세크라멘토 두 경기 동안 막 140점, 141점 이렇게 넣고 있는데 이거를 언더 보는 건 쉽지는 않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템포 상으로는 언더 쪽 생각해 볼 텐데 뉴올리언스도 머레이나 맥컬럼이 돌아오면서 템포 파악이 어려워요. 더 봐야 될 것 같고 세크 사이드,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좀 일찍 시작한 경기가 하나 있죠. 10시에 시작한 경기가 있습니다. 10시, 뭐 12시 반, 뭐 2시 45분, 뭐 5시 이렇게 경기가 되는데 가장 첫 경기가 이제 비킹구르 대 위르고르 경기입니다. 사실 이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제가 비킹구르를 조금 많이 봤었어요. 왜 봤냐? 솔직히 저도 처음 들어보는 팀이거든요, 얘네들. 그냥 시간대가 좋아가지고 내가 경기를 봤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홈발이 상당히 있습니다. 홈발. 아이슬란드인데 제가 처음에는 얘네를 우습게 보고 원정팀을 갖다가 꼬랐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를 보니까 이 정도 전력차인데도 홈에서는 상대방이 되게 고전하네. 얘네들이 잘한다기보다는 상대가 본인들의 플레이를 제대로 못하더라고. 저는 이렇게 아이슬란드 원정이 굉장히 혹독한가 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얘네들 경기를 제가 시간대가 좋았고 2번이나 봤는데 홈에서는 위급 팀들도 나름대로 잘 잡아냅니다. 원정에서는 볼품 없는데 무지성으로 그냥 찍을 만한 것 같아요. 거슬리는 건 뭐냐면 상대가 오늘 또 위르고르드인데 얘네들 이제 스웨덴 팀이거든요. 그래서 북유럽 팀들 간의 경기라서 다른 때보다는 위르고르덴이 비킹그룹 원정에서는 조금 더 다른 팀들보다 잘 싸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거슬리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이번에 위르고르덴이 뭐 린츠랑 비기고 파나시나이코스 같은 애들 잡아내기도 하고 유럽에서는 더 네임드들을 잡아낸 셈이기는 한데 그냥 무지성으로 저는 비킹그룹 사이드 보고 싶어요. 일단 뭐 프렌 같은 거 배당도 좋고 좀 많이 욕심내면 일반생까지도 한번 내질러 보고는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아이슬란드라는 점 이런 홈발 이런 것들 좀 더 보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 아스타나 대 첼시 경기인데 이것도 홈발이 상당히 세요. 이제 유럽에서 가장 뭐 원정거리를 자랑하는 카자흐스탄 그런 팀인데 지옥의 원정거리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뭐 홈에서는 바슈카 토폴라 이런 애를 잡고 했는데 또 보니까 포르투갈 리그 팀 빅토리아 기마라이스한테 비기기도 하고 딱히 뭐 엄청나게 쳐줄 것까지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다만 이제 이제 아스타나 같은 경우는 이번 6컨에서 4경기 동안 2득점 4실점 가장 점수가 적게 나는 팀이라 가지고 첼시가 막 그전에 노아 예레반 같은 애들 8대 0으로 팬 것처럼 그런 엄청난 다득점까지는 좀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비킹그루드 위르고르덴이랑은 그냥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하죠. 당연하게도 지금 첼시는 아주 훌륭한데 뭐 토트넘 원정 가가지고 뭐 보였던 전적이랑 이런 기록대로 개패기도 하고 스쿼드도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얘네들 보니까 6컨에서 주앙 펠릭스, 뭐 엔조, 은쿤쿠, 무드릭, 산초, 디사시, 뭐 바디아실 이런 애들도 꺼내는 팀이거든요. 물론 좀 그거보단 딸린 애들도 많이 섞이는 한데 어쨌든 첼시의 스쿼드빨로 충분히 좀 퀄리티 있는 그런 라인업이 나올 수가 있다. 적당히 좀 로테를 돌린다고 쳐도 분명히 좀 쉽게 상대할 만한 팀이기는 해요. 아까 말했던 혹독한 카자흐스탄 원정이 발현된다면은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 첼시의 최근 분위기나 스쿼드 퀄리티는 훌륭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저는 그냥 첼시 승 베이스로 마인 배당도 좋고
조금 거슬린다 이러면은 뭐 햄뮤 같은 것들도 좀 고배당으로 도전해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 말메 대 갈라타사라의 경기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제 나폴리와의 계약 마찰로 그 빅클럽 막 파리 생제르맹 같은 데서 불렀었는데 좀 이제 꼬여가지고 팀이랑, 그래서 갈라타사라이로 오시멘이 임대를 갔잖아요. 나폴리에서. 갈라타사라이에서 12경기 동안 9골 5어시로 대단한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번에 토트넘전에서도 보여주기도 하고. 이건 좀 말메와의 경기는 쉬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좀 기후 같은 것들이 거슬리긴 하겠지만은 뭐 원래부터 갈라타사라이 경기가 뭐 오바 보기 좋은 것도 있고, 저는 뭐 오바나 갈라타사라이 사이드 홈팀 쪽은 저 별로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로마 대 브라가, 확실히 이제 라니에리 감독이 돌아오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직전에 이제 레츠전도 베테랑 엘샤라위가 2어시스트 기록하고 마니 코문의 이제 훌륭한 폼 같은 것들이 보였었거든요. 더구나 또 이제 수비수 지안루카 만치니의 전매 특허 세트피스 이런 까지 다 보였었고, 뭐 레츠한테 뭐 월등한 홈 데이터 값이나 뭐 상대가 다급해졌을 때 조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확실히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로마는 이제 나아질 구석이 많이 있다고 보여요. 특히 좀 이제 유로파에서 저번에 보였던 게 좌우 윙백을 넓게 펼쳐가지고 3선에서 파레데스의 롱패스 같은 부분들도 이런 것들도 효과적이었었다. 전반적인 로마는 분위기는 살아 돌아오고 있고요. 오늘 예상 라인업도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뭐 스빌라르 골키퍼, 만치니, 은디카, 에르모소, 사우드, 코네, 파레데스, 살레메커스, 그리고 피실리, 소울레, 도브이크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후방에서 이제 배급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에르모소가 수비진에 선다는 거 적절한 쓰임새입니다. 그리고 측면에 이제 좀 살레마커스 같은 애들도 좀 기동력이나 뭐 기술 같은 거 더해줄 수 있고 견질한 선수예요. 그리고 소울레도 사실 얘가 좀 영입한 금액치고는 별로 못하고 있는데 부담이 좀 심한 리그보다 이런 곳에서 실점 감각을 올리기에 좋은 구성인 것 같고, 디발라는 후메스한테 휴식을 준다는데 크게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 정도 라인업이면 로마가 만족스럽고요. 반대로 이제 뭐 브라가는 매번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뭐 확고한 사시드급이죠. 유럽 대항전 단골이라고는 했지만은 이번 대회에서 딱히 뭐 보여준 건 많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로마가 지금 리그 상황이 11위로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로테를 돌릴 수도 있기는 한데 홈이기도 하고 기본 체급이나 최근 분위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저는 로마가 꽤나 괜찮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후에 이제 좀 남은 매치업들도 로마가 좀 일정이 수월한 편이어가지고 저는 로마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꽤 괜찮은 퀄리티의 라인업이 나올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위니용 대 니스. 의외로 이제 니스가 이름값 대비 되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로파 리그에서 지금 니스의 순위가 밑에서 2등이에요. 보니까 뭐 리그에서도 지금 6등 정도로 여전히 경쟁력도 꽤 있는 편인데도 유로파는 신통치가 않더라고. 확실히 이제 공격진을 약간 좀 유로파 무대에서는 이진급을 내놓는 느낌은 있다. 뭐 에반 게스앙이나 모하메드 알리 초, 보가 이런 애들 대신에 뭐 무코코라든지 라보르드 이런 애들을 쓰더라고. 무코코는 원래는 좀 주전급으로 봐야 되는데 요즘에 부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락가락합니다. 그래도 수비는 주전급을 좀 섞는 느낌이 나지만은 뭐 부다위 같은 애들도 휴식 주기도 하고 클라우스 같이 10주전급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니스가 아직은 3경기나 남았고 당장 이제 플레이오프까지는 1승만 추가하면은 얼추 가시권이라 포기는 안 할 것 같은데, 오늘 상대하는 지금 위니용은 2018년에 브라이튼의 위성구단이 되면서 2020년대부터는 벨기에 리그에서 조금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 여러 해 동안 뭐 우승권에서 놀고 있기도 하고, 사실 뭐 시즌 출발은 챔스 최종 예선까지 갔다가 탈락을 했고 지금 뭐 리그 7위에 지나진 않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출발이 좀 안 좋은 셈에 있는데 그동안 이제 뭐 보니페이스, 운다프, 미토마 매년 이렇게 활약한 선수들이 많이 나가고 있기도 해요. 그래도 뭐 위니용은 지금 최근에 9경기 동안 무패 이런 거 달리고는 있고 로마한테 비긴다든지 그리고 트벤테를 원정에서 잡는 이런 경쟁력은 보여줬다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이름값으로만 니스를 선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승부라든지 위니용의 햄무 그런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루도고레츠 대 알크마르인데, 지난번에 이제 라치오전에 루도고레츠도 얘네들 제가 얘기할 때 불가리아 리그에서는 13시즌 연속 우승으로 독주 체제다. 근데 유럽에서는 전혀 경쟁력이 없었거든요. 라치오 원정을 이제 무승부로 마무리하면서 라치오의 모든 대회 7연승에 제동을 걸었거든요. 후반전에는 라치오가 주전급들도 꽤 내보냈는데 루도고레츠가 잘 버티기도 하고, 뭐 아직까지도 얘네들도 지금 유로파에서는 2무 3패 승리가 없어요. 딱히 경쟁력은 없는데 코에 이제 뭐 슬라비아 프라, 그리고 풀젠, 안더레흐트 원정, 빌바오, 라치오 대진도 되게 어려웠던 편이고
오늘 상대할 알크마르는 그나마 좀 해볼 만한 상대인 것 같아요. 뭐 알크마르도 지금 뭐 리그에서는 한 6위 정도 조금 쳐져 있긴 한데 얼마 전에 얘네가 이제 아약스를 잡아내고 네덜란드 빅3를 위협하는 팀임을 확실히 좀 입증을 했어요. 뭐 토트넘이나 빌바오한테만 지고 나머지는 잘 상대를 한 편입니다. 유로파에서는. 근데 뭐 파블리디스를 벤피카에 팔고 작년보다 창끝이 무뎌지긴 했다지만은 저는 루도고레츠 원정이어도 알크마르가 크게 막 지고 들어가는 건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뭐 무승부라든지 알크마르의 햄무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 본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이제 풀젠드의 메뉴. 이거는 그냥 메뉴의 공격 전개가 요즘에 좀 봐줄만 하니까 가는 셈입니다. 아스날한테 얼마 전에 졌는데 그것도 이제 둘 다 또 사기적인 코너킥 때문에 진 거였었죠. 둘 다 이제 좀 이런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해갖고 패배를 했는데 노팅엄한테도 코너킥 골 그리고 중거리 슛 굴절골 레니오로의 뭐 위치 선정 실수 이렇게 오픈 플레이에서 막 딱히 유의미한 장면을 내준 건 아니었습니다. 메뉴가. 뭐 골대샷도 있었고 여러모로 억울한 게임이라고 할 만한데 원래도 뭐 메뉴가 그렇지만은 체코 원정에서도 지고 들어갈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이제 뭐 아모린 감독, 새 감독 체제에서 정돈되지 않은 스쿼드 이런 것들이 불안 요소기는 하고 뭐 배당도 그렇고 맛은 없는데 그냥 뭐 일반승이나 뭐 오바 같은 거 생각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이제 아약스 대 라치오. 작년 이제 아약스는 리그에서 굉장히 부진했었죠. 올 시즌 증명을 해야 되는데 뭐 2위인 위트레흐트랑 비기고 알크마르한테 발목을 잡혔습니다. 워낙 이제 PSV랑은 뭐 승점 차도 크고 뭐 아약스가 막 우승을 통해 가지고 부활을 선언하기는 어려워진 모양새기는 해요. 그래도 뭐 여태 유로파에서는 꽤 잘해왔는데 직선 소시지 원정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체급으로 밀렸거든요. 요즘에 뭐 아약스 선발 라인업 같은 거 보면은 얘네들이 왜 못하고 있는지 알만해. 그래도 작년보다는 확실히 작년에 가장 아약스가 밀리는 부분이 이제 좀 실점이 많다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아까 그리고 라치오 얘기도 잠깐 했는데 유로파 홈 경기에서 루도고레츠 정도 되는 약팀이랑 비기는 걸 시작으로 파르마전에서도 되게 억울한 패배를 당했다고 했었었죠. 분위기가 처지나 싶었는데 근데 바로 이제 나폴리와의 홈에서 코파 그리고 원정에서 좀 이렇게 연전을 전부 다 잡아냈습니다. 제대로 만회를 했어요. 라치오는 제가 매번 전방자원들 페드로, 카스테야노스, 블라요디아, 노슬리, 이삭센 돌아가면서 캐리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팀적인 폼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뭐 리그에서 선전하고 있는 만큼 주말 이제 앞으로 인터밀란전이 남았거든요. 지금 라치오가 리그에서 5등인데 여기는 지금 2, 3, 4, 5등까지가 다 승점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라치오도 따지고 보면 인터밀란이랑 승점 동률이고 되게 욕심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인터밀란전에 대한 부담이 클 텐데 라치오는 지금 뭐 코파도 중간에 있고 유로파도 있고 하다 보니까 A매치 이후로 지금 3주째 되게 빡센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테를 꽤 많이 돌릴 수도 있거든요. 주말에 빅매치가 있는 만큼. 그래도 저는 뭐 전력 자체는 아약스보다도 라치오가 낫다. 분위기도 다시 찾은 모양새기도 하고 뭐 5경기 동안 요즘에 4승 1무로 나름대로 여유 있는 위치에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라치오도 이제 유로파에서 막 상대가 소시지, 브라가 이런 애들이 남겨두고 있어가지고 한눈 팔 여유가 없어요. 어느 정도 오늘 경기에 아주 뭐 내려놓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가지고 프렌이나 뭐 오바 같은 것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보데랑 베식타스. 자, 보데는 이제 여기가 노르웨이 리그인데 뭐 일정 같은 것들 보니까 한 열흘가량 휴식을 취하고 나선 경기더라고요. 뭐 노르웨이 리그 선두기는 해도 얘네들이 뭐 유로파에선 홈에서 카라바오한테 진다거나 메뉴 원정에서 지긴 했었는데 뭐 리드까지 가져가긴 했었죠. 경기력 편차가 꽤 심해요. 이런 뭐 매서운 추위의 노르웨이 그리고 인조잔디 구장 이런 데서 다른 팀들이 많이 어려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베식타스 같은 경우는 유로파 포함해서 좀 한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가 라이벌 페네르바체를 홈에서 잡고 터닝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좀 애쓸 거는 같아요. 자국 리그에서 얘네들이 지금 몇 년째 되게 고전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간 이렇게 베식타스의 리그 이런 성적이라든지 뭐 득실이라든지 승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보니까 우승 경쟁권 팀들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체 이런 팀들에 비해서는 득점력이 저조한 게 크거든요. 이번에 유로파에서도 5경기 5골밖에 못 넣고 있다. 보통 이제 터키 리그가 그렇듯 지난 몇 년 동안 유럽 중심 무대에서 한물 갔거나 늙어서 경쟁력 잃은 이런 뭐 임모빌레, 주앙마리우, 마수아쿠 이런 애들 영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도 뭐 기본빵은 하고 있긴 합니다. 얘네들 뭐 이름값에 비해서 베시타스가 저는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지만은 되게 이 정도 역배까지 당할 정도인가? 그렇게 생각은 되기는 해. 사실 이거는 또
보데글림트도 얘네들 역배일 때 프렘 봐야지 가치가 있지 정배일 때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애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보데도.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인저스 대 토트넘. 스코틀랜드의 원조 2강이죠. 리그에서는 늘 순위 싸움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유로파 결승도 가고 프랑크푸르트한테 졌지만은 유럽 하부 대회에서는 챔스 밑에 대회에서는 꾸준하게 이런 토너먼트에는 올랐었어요. 이번에도 뭐 리옹한테만 지고 다른 변방급 클럽들은 잘 사냥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상대가 토트넘입니다. 물론 이제 토트넘도 로테를 꽤 돌리기는 할 것 같아요. 유로파에서 맨날 그랬었고. 근데 지금 토트넘이 보시다시피도 리그에서 계속해서 승리가 없고 4경기 동안 무승에다가 이런 좀 뭐 라이벌인 첼시한테 홈에서 역전패를 당했었죠. 수비 집중력도 아쉽고 로메로까지 빠졌다. 수비 부담이 더 커진 모양새예요. 유로파에서는 뭐 이제 벤 데이비스 같은 해서 센터백으로 쓴다든지 뭐 그렇게 쓰고는 있는데 보통 얘네들이 유로파에서 로테를 많이 돌리지만은 저번에 로마 정도 되는 팀 상대로는 주전들을 많이 썼거든요. 아직까지 얘네 이제 토트넘도 지금 유로파 무대에서는 순위 싸움상으로 지금 9등에 있단 말이죠. 근데 8등부터가 다음 라운드 직행입니다. 9등은 이제 플레이오프를 해야 돼가지고 토트넘 정도의 이런 이름값이 있는 이런 고퀄리티의 팀이 아마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해서는 승점이 더 필요하죠. 레인저스 원정도 신경을 좀 쓸 것 같기는 해. 뭐 여전히 공격 같은 것들은 날카롭기도 하고 뭐 특유의 빠른 템포, 전방 압박, 좀 리스크 있는 운영을 하는데 유로파에서는 뭐 대량 득점이나 속편한 게임은 별로 없었긴 했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뭐 레인저스가 8등, 토트넘이 9등으로 승점 상황이나 득실이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딱 이제 플레이오프 없이 다음 라운드 진출을 해야 되는 이런 8등 자리 싸움을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싸움이어가지고 저는 토트넘은 최종전이라도 쉽게 가기 위해서는 이 경기를 좀 갖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도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토트넘을 아주 좋게 보기는 어렵고 고배당 쪽으로 햄무나 무승부 이런 고배당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이기더라도 큰 점수차 승리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랑 키예프. 소시지가 요즘 많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기보다는 사실 좀 주전들을 많이 갈아넣고 있다고 보는 게 옳아요. 유로파에서도 얘네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수벨디아, 뭐 브라이스 맨디스, 수비맨디, 오에라스아발 각 포지션별로 패스의 줄기가 되는 선수들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경기력이 좋아집니다. 앞으로 소시지는 이제 어려운 라치오 원정도 있고 이 경기를 확실히 잡아놓고 이제 최종전을 잡아야지 다음 라운드 지킨 가능성이 엿볼 수가 있어요. 순위상으로는. 근데 이건 이제 키예프가 이번 유로파에서는 그냥 제일 약체급입니다. 지금 36개 팀 가운데 꼴찌예요. 뭐 키예프의 위상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 얘네들이 뭐 역사와 전통도 있는 클럽이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은 1득점 12실점 개판이거든요. 이번 대회 유일한 전패팀입니다. 이 경기도 또 원정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냥 소시지를 보는 게 맞기는 맞아요. 이번에 뭐 홈에서 아약스까지 때려 부셨었고 또 이제 리그에서는 바르셀로나를 아예 유효슛 없이 막아내는 그런 고점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소시지가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디나모 키예프가 지금 상황은 별로여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클럽인 거 그거 하나만 거슬리는 것 같아요. 저는 소시지의 승 베이스로 마헨이든 햄무든 이렇게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슬라비아 프라랑 안더레흐트인데 슬라비아 프라는 지금 체코 리그에서 유의미한 격차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뭐 유로파에서는 아약스, 빌바오, 프랑크푸르트, 페네르바체 되게 어려운 팀들한테 계속 무릎을 꿇었는데 오늘 안더레흐트는 나름대로 할만한 상대죠. 뭐 안더레흐트도 얘네들 보면 흔히 벨기에에서 되게 센 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년 동안 우승이 없고 옛날 뭐 벨기에 맹주 그놈들이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안더레흐트는 요즘에 좀 선전을 하고 있기는 해. 요즘에 9경기 동안 6승 3무 뭐 무패 행진으로 탄력받고 3위까지 오르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대단한 유망주라든지 큰 자산도 별로 없어요. 예전에 이제 벨기에에서 유망주 평가를 받다가 자국 리그로 리턴한 그런 뭐 덴동커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몇 명 그냥 그 정도 경쟁력만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이런 유럽 대항전에서의 족적이나 뭐 위상 이런 것들은 안더레흐트가 나은 면이 있지만은 슬라비아 프라 홈이기도 하고 얘네들도 스쿼드의 국대급 선수들 이런 애들이 여러 포진한 경쟁력 있는 팀이거든요. 배당을 볼 때는 일반승은 저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그냥 햄무 정도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피오렌티나 대 린츠. 자, 피렌체는 얼마 전에 코파에서 엠폴리한테 실수로 점철된 패배를 당했었죠. 전부 다 실수 때문에 실점을 해가지고 졌는데 그 전까지 11경기 10승 1패였다가 흠집이 났습니다. 그래도 다음 경기 홈에서 칼리아리를 잡으면서 여전히 지금 리그는 10경기 동안 9승 1무 8연승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코파 때 주전이 많이 나오고 칼리아리전에 로테를 좀 섞었었는데 찬스가 여러 있었지만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지금 뭐 비슷한 폼을 보이던 라치오가 잘 나가다가 한 표 꺾였을 때
뭐 나폴리라는 강팀을 2번이나 잡으면서 라치오는 재기를 했는데 뭐 앞으로 피렌체는 어려운 상대 없이 좀 할만한 상대들을 계속 만나기는 해요. 일정이 수월하다는 소리고 뭐 린츠는 나름대로 얘네들도 오스트리아 리그에서는 종종 이제 유럽 무대에 올라오는 팀입니다. 냉정하게 근데 얘네들이 우승 후보였던 적은 없어요. 3연패에 빠져 있는 것도 그렇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별로 어려운 상대가 없었는데도 2무 2패 승리가 많이는 없습니다. 이거는 피렌체가 홈인 것도 그렇고 요즘에는 뭐 피렌체는 그 공격수 소틸까지 살아나고 그비드미손도 복귀를 해가지고 공격 자원들의 폼이 돌아가면서 괜찮은 상태예요. 그만큼 로테이션의 질도 좋아진 상태여가지고 피렌체의 무난한 승리 쪽을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피렌체가 지금 6컨에서 2대회 연속으로 준우승인데 냉정하게 이번 대회에서 첼시 다음으로 폼이라든지 스쿼드가 훌륭한 팀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피렌체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페트로쿠브 대 베티스. 이거는 페트로쿠브가 바보 팀이어서 가지고 왔어요. 얘네들 지난번에도 이제 이스탄불 바샥쉐이르랑 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골취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수혜를 누렸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랑 했었었죠. 원래 바르셀로나가 베티스 원정 그 베니토 비아마린 원정에서 되게 좋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무승부로 잘 막아냈습니다. 사실 베티스 얘기할 때마다 작년에 주축 중에 7명이나 팔아치워가지고 전력이 많이 다운됐다. 그리고 홈 강세도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했는데 베티스는 뭐 지금 이미 6컨에서도 많이 졌고 물라다, 볼레슬라프, 슬로베니아의 뭐 켈리에 이런 애들한테도 정말 어렵게 이겼었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지금 상대했던 애들보다 이 몰도바 리그의 페트로쿠브 얘네들은 정말 할만한 애들이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저는 이건 베티스가 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대하는 자세, 과연 얘네들이 여기서 희망을 이어가가지고 다음 라운드 진출을 노릴 거냐, 이게 파악이 잘 안 되긴 하는데 라인업에 뭐 휴식을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원정이어도 리그 수준차나 뭐 게임을 풀어가는 이런 레벨 차이가 많이 나보이는 경기 같아가지고 이것도 저는 베티스 승 베이스에다가 마힌이나 햄무 그런 것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나모 민스크랑 그 란이라는 팀 얘기해볼 텐데 얘네들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35등 36등 전패 팀들끼리의 대결이에요. 한마디로 되게 못하는 팀들끼리 대결인데 이거는 그냥 배당이 조금 괜찮다면 민스크를 볼만할 것 같아요. 딱히 뭐 얘네들이 이제 벨로루시 팀이어가지고 전쟁의 위협 때문인지 중립구장 여기가 또 아제르바이잔의 이제 바쿠 옆에 있는 숨가이트라는 곳에서 열려요. 혹독한 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덜할 것 같긴 합니다. 란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민스크는 이번 대회에서 상대한 팀들의 수준이 란보다는 조금 빡셌거든요.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 대회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전패, 란도 전패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스크가 상대한 팀들의 수준이 란보다는 좀 더 빡셌다. 그리고 좀 더 잘 비비면도 있는 것 같고요. 민스크가. 역시나 란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약체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무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뭐 리그 페이지 상으로도 디나모 민스크는 벨라루스 리그 지금 선두고요. 란은 그냥 9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거는 배당 살펴가지고 봤을 때 민스크를 보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